안녕하세요. 자, 336조 들어갑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그래서 뒷부분만 다시 써놓고 하면 우리 시행계획부터 할 차례예요.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권을 단달했고,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게 분양통지고요.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면 분양통지 및 공고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 중에 분양신청기간을 알려주고, 이 분양신청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신청한 사람이 분양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나면 준공인가 이후에 권리를 이전하는 그런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 이전 고시. 여기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중에서는 무엇이 적극적으로 넘어가는지 여기서부터 지금 할 차례거든요. 그 앞에 이제 조합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틀을 좀 더 여기서 잡는다면은 요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분양통지 공고는 사업시 인가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 인가고시로부터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 분양통지 공고하는 시간은 사업시 인가고시로부터 120일 내에 분양통지 공고를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신청기간은 당사자에게 알려준 때 개별적으로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분양신청기간입니다.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서 정해서 이제 신청을 받게 돼 있고요. 요 분양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하라고 했는데 분양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이 있거든요. 신청을 안 한 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있다 할 겁니다. 분양 안 받은 사람은 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관리처분기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내에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협의기한만 좀 간단하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당사자와 분양 안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90일 내에 관리처분기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만 지금 써놓고 이 분양신청 때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서 관리처분기 수립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기를 언제 수립하느냐 이렇게 시간을 묻는다라면 당연히 분양신청이 끝난 때 이거를 만드는 거. 이거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분양신청기간이 끝나야 누가 신청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되기 전에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신청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만들게 돼 있고 요 내용 자체는 환지기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이점 위주로 보시면 돼요. 차이점 위주로 이제 구별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가를 받았을 때 사업을 시작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내용을 다 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받았다면 이 관리처분기 인가고시의 효과라는 걸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처분기 인가고시 후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공사랑 관련된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관리처분기 인가고시 효과로서 대표적으로 3가지 들 수 있는 게 일단 기존 건축물 철거가 가능합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이 효과 중에 하나예요. 공사를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정비사업이니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져야 되거든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이때부터 공사 시작과 동시에 한다라고 보시면 돼. 원칙적 효과 순서. 그 다음에 사용수기 금지하는 기간.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계속하게 되면은 시행자가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수익을 금지시켜 놓고 내보내야 시행자가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기간이라고 표시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수익이 금지되느냐. 관리처분기 인가고시가 바로 있은 때로부터 바로 이때로부터 그림상 이때까지로 보시면 돼요. 중간에 준공인가 공사하려고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권리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입니다. 권리 이전 고시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동시에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청구의 고시가 있으면 이때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내내 금지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면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에 따라서 사용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는 임대차 등 기간을 보장해주는 보장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시기도 하나의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중위법상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을 적용을 이때부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안 해야 당신 임대차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하고 내보내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관리청구 인가고시 효과를 제가 들었는데 이해를 하신다면 그냥 관리청구가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니까 공사랑 관련된 효과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효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리 이전 고시 파트에서는 이제 원리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 소유권이 넘어가고 기타 권리 이렇게 되는데,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시기는 우리 개발법에서 배웠던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과 비슷합니다. 그쪽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여기라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동시에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적극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간단한 틀을 잡아봤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일단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시행자가 작성해서 시장운수의 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권을 따는, 일단 그것만 간단하게 보시고, 그래서 곡 1번에 1번 시행계획서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작성하면 2번의 옆에 페이지 2번의 양가로 1번처럼 시장운수의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의 시행자는 시행자는 맨 세 번째 줄 시장운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비법이니까 시장운수 등에게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운수가 직접 시행을 했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제외가 되겠죠. 인가받는 것은 제외하는 건 똑같고요. 뭐 그 정도만 여기서 보시고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셔가지고 쭉 여기서 넘길 거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뺄 거 많아요. 나중에 이 중에 일부만 제가 살짝 해드릴 겁니다. 쭉 넘겨보세요. 쭉 넘기셔가지고 345쪽에 4번의 토지의 수용 사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정비 사업에서도 수용 사용권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뭐 일반적인 얘기랑 비슷해요. 개발법의 수용 사용이 특이했지. 그래서 여기 정비법에서도 4번 수용 사용을 보시면 시행자의 권리죠. 정비 사업이 공익 사업이라 수용 사용권이 가능합니다.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취득이 다른 법에서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수용 사용 같은 얘기입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역시 수용 사용할 때 특례 외에는 공투법 준용하는 것 똑같고요. 그게 양가로 2번이죠. 근데 특례가 양가로 3번입니다. 근데 특례도 일반적이에요. 두 가지 특례.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언제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느냐? 각 법에서 사업시행권을 딸 때 여기라면은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정비부서는 이때 사업시행권을 따기 때문에 이때 공투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다른 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발법만 수용사항의 세목고시에서 특이하다 그랬어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재결 신청기간이요. 역시 1년 안 쓰고 사업 시행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라는 특례도 역시 다른 법과 비슷한 특례라는 거 이렇게 확인만 해드렸습니다. 그냥 확인만 해드렸고요.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시면 자, 351쪽 가주세요. 351쪽. 중간에 지금 많이 뛰어넘었죠? 많이 뛰어넘고 351쪽에 이제 요겁니다. 분양 통지 및 공고 요 파트에 들어왔어요. 자, 1번 보시면은 1번 얘기가 저는 이제 분양 통지 및 공고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시행자는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120일 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다음의 사항이 박스고요. 다음 사항을 소유주에게 통지하라. 이게 분양통지입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로부터 120일 내에 하라는 거죠.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 일정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라. 이게 분양통지 및 공고가 되겠습니다. 어떤 걸 주로 알려주느냐가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 뭐 박스에 대충 보시고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대부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박스의 1번, 분양 대상자별 사람별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당신의 부동산이 어떤 것이 있고 현재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 넘겨보시면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이런 거, 분양 신청기한. 그러니까 당신의 부동산이 현재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고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각자 이제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얼마 낼 것이다. 추산액. 그리고 분양 신청기한 등 이런 것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고 통지받은 사람들은 야, 현재 내 재산이 얼마고 나중에 사업비를 얼마를 분담금을 내야 되고 나중에 오를 거 생각하고 그래서 분양할지 말지를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분양 신청을 할지를 말지를. 이런 걸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알려주는 내용 중에 2번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한다.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의 신문 공고가 아니고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정하는 게 분양 신청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는 거예요. 그게 3번입니다. 3번. 대지나 건축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에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라. 당연히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에 양가로 3번 보세요. 4번 중에 양가로 3번 옆에 페이지에 나오죠. 요거는 아예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할 수 없네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곳에 토지 등 소유자라 하더라도 분양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예요. 투기 과열지구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가 투기가 너무 과열돼 있다. 그래서 이거 주택법에서 나오는 제도인데, 투기가 과열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해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거든요. 투기 과열지구. 그래서 이 투기 과열지구의 정비 사업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투기 과열지구예요. 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항상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한 번 분양을 받았던 조합원 분양분을 받았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서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조합원 분양분이 됐든 일반 분양분이 됐든 한 번 분양을 받은 자는 다른 곳에 정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토지등 소유자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신청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예요. 5년 동안은 신청을 못한다. 그 정도를 좀 기억하실 만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때도 다만에서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따로 할 수 있다라는 예외는 존재합니다. 항상 상속은 예외거든요. 상속으로 넘어가는 건 법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걸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없고, 결혼 때문에 아니면 이혼 때문에 결혼이나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도 예외는 인정을 항상 요 예외 주로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한 번 분양을 받은 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요 5년 동안은 신청 자체를 못한다라는 거 좀 기억할 만한 숫자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게 이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여기 제가 분양 안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물건 안 주고 시행자가 요 분양 안 받을 사람과 현금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에 1번 보시면
자,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계획 인가고 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관리 처분계획 인가고 시를 다음 날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분양 신청일이 끝난 날 다음 날이 아니고요. 관리 처분계획 인가고 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90일 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 박스에 4사람,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과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협의기한을 얘기합니다. 협의기한을 얘기해요. 일단 이 정도만 보시면은 박스를 보세요. 박스가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시면 돼요. 박스 1번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신청을 안 한 사람 분양 받고 싶으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니한 자. 아니면 신청했다가도 철회할 수는 있어요. 철회 제한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분양 신청 기한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신청 기한 끝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회한 자. 신청했지만 철회한 자. 아니면 4번에 양가로 3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좀 아까 배웠던 투기과일주의 정비사업에서는 한 번 받은 자는 5년 동안 신청을 못한다고 했죠. 이건 아예 못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못 받잖아. 그 다음에 4번은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분양 신청을 했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시행자가 일정한 사유했을 때 제외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제외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4사람은 다 분양 안 받을 사람이고 이런 자와 이제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라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 경우에 1, 2번과 4번을 나눠서 협의기한을 나눠서 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일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분양 안 받을 사람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제외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90일을 할 때 제가 90일이라는 숫자보다도 어느 때로부터 90일이냐 이거를 잠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신청기한 동안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옛날에는 신청기한이 끝난 때로부터 90일 내에 협의를 해야 됐었거든요. 지금도 신청기한 끝나고 나서 협의는 가능해요. 그런데 협의 기한은 언제까지 협의를 해야 되냐 이 기한은 분양시에는 끝난 때가 아니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제외된 자까지 있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 사람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걸 협의기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전과 달라진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통합해서 그냥 편하게 맨 마지막에 안 받을 사람 그때로부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협의기한이에요. 자, 일단 그 정도만 보여드립니다. 뭐 양가로 이번에 협의가 안 될 때 하는 건 이제 별로 큰 거 아니고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02번을 보시면 이제 관리처분계획 요거 들어가죠. 아까 그 틀 잡았던 거.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언제 작성하느냐? 분양 신청 기한이 종료된 때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못 만듭니다. 신청인이 끝나야지만 대상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 신청인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누가 신청했다 했다 현황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법이니까 시장의수의 인가를 받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자, 그러면은 한번 넘겨보시면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쭉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환지계획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 위주로 살짝 보시면 되고 이미 차이점도 간단한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긴 분양 대상자별로 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박스를 보시면 분양 설계가 있거든요. 분양 설계. 분양할 부동산을 어디다가 만들지 이게 분양 설계예요. 어디다 만들어서 줄지. 마치 환지로 따지면 환지 설계랑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고요. 여기는 동그라미 2번에 분양 대상자 주소 성명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기만 있겠죠. 환지에서는 필지별로 환지명세를 작성합니다만 여기서는 분양 대상자별로 하는 게 기본적인 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가 당연히 여긴 따로 있어야 되고 3번과 5번이요. 3번과 5번이 환지 계획으로 따지면은 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3번이고 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3번이고 종전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둘 다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번, 5번 둘 다 특징이 둘 다 분양 대상자별로 사람별로 작성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차이라고 했고 여기는 사람별로 하되
동그라미 3번의 분양 대상접을 앞으로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의 추산액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줄 것이다. 그것은 얼마 될 것이다. 마치 환지 추산액이 정해지듯이, 그죠? 이런 게 들어가는데, 동그라미 4번은 분양 대상자에게 주고 나서 남는 것은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마치 환지로 따지면은 종전에 주는 땅이 환지라면 환지 아니고 주지 않고 남겨놓는 거, 그죠? 보류지 포함해서 주지 않고 남겨놓는 게 다 4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일반 부장목 포함해서. 그래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우 방법. 여기서도 이제 뭐 직접 주는 것이 3번이라면 주지 않는 나머지를 그냥 보류지 등의 명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업번의 일반 분양분, 조합원에게 주고 나서 남는 것은 일반 분양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이런 뭐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어서 줄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5번의 분양대상물, 종전의 투자나 호출의 명세. 이게 종전의 부동산이 어떤 것이 있고, 요거는 없어지기 전에 확실하게 평가를 해놓는다 했죠. 그런데 평가할 때 기준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에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괄호 속에 사업시 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건수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다. 우리 그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분양 대상자별로 한다는 그 차이점 아시게 되면 다른 것들에 대한 별로 낼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제일 유력한 것은 1번의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시기랑 5번의 종조나 토지나 건축에 대한 가격 평가할 때 기준시기를 둘을 구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뭐 양만 많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5번에는 지금 종전의 토지나 건축을 언제 평가하느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음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럼 1번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 시기는 언제냐? 그거는 이따가 기준 중에 나와요. 그건 미리 보겠습니다. 미리 보시면 옆에 페이지 박스에 리을번을 얘기합니다. 이게 작성 기준 중에 나오는 기준이거든요. 그걸 한번 먼저 보세요. 옆에 페이지 박스에 리을번,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은. 아까 그 분양 설계 1번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이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요 기준 시기랑 아까 5번 종전의 투자 건축에 대한 평가 기준 시기, 요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11월 달에 제가 요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관리처분의 내용 중에서 일단 제가 아까 관리처분 계획은 언제 만든다 그랬습니까? 분양체인이 끝나야지 이걸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 분양 설계에 대한 것은 분양 설계는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해요.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니까 보통 요 계획을 세울 때 원래 기준 시기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거 것을 왜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할 때 최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최신 것이 반영이 되지.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분양 설계처럼 기술적인 부분이면 요게 끝나야 요걸 최초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 때 가장 최신 시점이면은 분양 신청인이 끝난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인이 만료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읽었던 5번 얘기거든요. 그죠? 리을번 얘기거든요. 그게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란 거예요. 요 최신 시점인데 뭐가 특이한 겁니까? 이 내용 중에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 평가 시기가 특이한 거예요. 평가 시기가. 이거는 지금 평가 시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서 물건 소유자와 시행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가격은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좀 더 높은 시기에 가격이 높은 시기로 가격이 평가되면 소유자는 좋겠지만 시행자는 불리해질 것이고, 가격이 낮은 시기로 평가가 되면 시행자에겐 유리하겠지만 소유자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최신 시점이 아니고, 보통의 최신 시점이 아니고 객관적인 때를 좀 잡자라는 이런 뜻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게 끝난 때로 하게 되면 분양 신청에는 결국 통지를 통해서 시행자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시행자 이익대로. 그래서 객관적인 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시행자가 신계획을 만들지만 인가는 시장군수가 내주기 때문에 요걸 통과해야 사업시행권을 딴다 그랬죠? 요거 최신 시점이 아니고 사업시행권을 따는 시장군수의 검증을 통해서 사업시행권을 따는 좀 객관적인 때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토지나 건축물은 종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 시기가 요때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되는 것은 분양 설계 기술적인 부분 요게 특별한 거예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평가 시기가. 그런데 보통 종전의 토지라면은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당연히 됩니다. 토지가 어떻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요거 이후에 기존 건축물 철거 들어가니까 요거 이후에 철거하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보통이면 상관없는데 다 쓰러져 간다면은 이때 철거에 대한 예외로서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철거할 때는 시장군수 허가를 얻어 미리 철거하는데 만약에 요거 전에 철거하는 것 중에 사업시 인가 전에 철거가 됐다 오다가 이때쯤 만약에 기존 건축이 있다가 철거가 됐다라면은 요때를 기준으로 건축물을 평가하려고 해도 평가 대상인 건축물이 없죠. 없기 때문에 미리 철거되기 전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가로수기가 그거예요. 사업시행 인가고시 전에 혹시 철거된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은 시장군수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미리 허가를 받고 철거하니까 허가받은 시점이면 철거되기 전이죠. 그래서 그 예외까지. 동그라미 1번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 시기는 아까 리을번에 있었고 박스 리을번에 있었고 동그라미 5번 이 두 가지 기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 시기를 바꾸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을 바꿔서 내는 거예요. 항상 그 내용의 그 강약을 두시라고 해서 강약을 똑같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거 했으면 이제 다른 것들은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 6번에 정비사업의 추산액,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분담 시기.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앞으로 정비사업이 얼마쯤 될 것이다, 얼마쯤 들 것이다, 추산액. 그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들이 나눠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조합원들이 얼마 정도까지 분담할지 그 분담 시기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의 분양대상자의 종전투자나 건설에 대한 소유권 외의 명세 아니면 8번의 세입자별 손실을 보상하는 권리명세 평가액 세입자에게는 이제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의 어떤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액도 투명성으로 위해서 관리처분기에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관리처분기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 아래 2번에 그냥 2번에 관리처분기 수립 기준이 있어요. 수립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환지계 기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뭐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여기도 역시 나와요. 환지라는 말을 못 써서 그렇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만 있거나 그쪽과 좀 다른 그런 특징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2번의 양가 1번 일반적 수립 기준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 급여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균형 있게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환지계획 쓸 때도 종전의 토지나 환지 평가할 때 가격 달라질 수 있는 요소는 7가지 다 고려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평가할 때 종합적으로 다 고려될 사항으로서 여기서는 일단 3가지만 들고 있습니다. 면적, 이용상, 환경. 요거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공통점이었고 굳이 거긴 있고 여긴 없는 것이 위치, 지목, 토질술이거든요. 위치, 지목, 토질술인데 아직까지 이 차이점을 묻는 것은 잘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7가지, 여기는 3가지. 대충 보세요. 대충 보시면 됩니다. 굳이 따진다라면은 이것도 개발법과 정비법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공통되는 게 면적, 이용상, 환경인데 면적 크기에 따라 가격 달라지는 것은 어디서나 그러하고 현재 이용 상황이 어떠한지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지는 개발법이나 여기서나 다 가격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치, 지목, 토질 수리가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없는 게 그쪽에만 있는 얘기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라 그래.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이고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상대로 작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요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목이요? 지목? 여기 이미 옛날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이라 지목은 다 뭐예요? 이미 다 되거든. 이미 다 되거든. 지목이 다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납니까? 토질? 이미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땅이래야 토질의 비옥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죠. 농사짓는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토질에 대해서도 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응? 수리 이미 개발된 곳이랑 물 다 들어옵니다. 주상공에 물 안 들어오는 곳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고려하겠다는데 뭐 잘 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박스의 나머지 기준 중에서 뭐 1, 2부 기억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는 넓히거나 좁혀 적정 규모 마치 정화지 가마지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니은번에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자 정비구역 지정 후 요거는 여기만 있는 얘기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자 후에 동그라미를 좀 쳐두시고 구역 지정 후에 분할토지를 취득한 자는 물건 안 주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 줄 수도 있고 어쨌든 현금 청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건데 물건 안 준다는 점에서 너무 좁은 토지는 마치 환지 부지정처럼 현금 청산할 때 똑같은데 하나 더 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토지를 취득한 자. 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분할된 땅은 꼭 투기랑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땅을 취득한 자는 투기랑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사실 토지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 해야 되잖아. 그죠? 이미 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땅을 취득한 자는 투기랑 관련이 있다고 봐서 그 사람이 소유자로서 신청하더라도 물건 안 주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아까 분양 안 받은 사람이 네 사람 중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땅을 취득한 자가 분양 신청인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죠? 시행자가 이 규정에 따라 물건 안 주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분양 못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디귿번에 재해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라면은 재해 위생상 위해 자 위생상 위해라면 뭐 요새 같은 경우 신종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통제하는 것도 다 위생상 위해 아닙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더라면 뭐를 못 하겠습니까? 위해 방지로서 필요한데 그러면 이때는 역시 신청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줄 수도 있고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할 수도 있고 마치 입체처럼 건물 줄 수도 있고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 지분을 입체한지처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생상 위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리을번도 의미가 있는데 이미 리을번은 말씀드렸고 미음번 비읍번이 사실 하나입니다. 미음번 비읍번이 하나예요. 미음번 원칙에 대한 예외가 비읍번입니다. 이 미음 비읍번은 환지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관리처분계획에서만 있는 기준이라 이게 좀 더 의미가 있고 보통 관리처분 기준에서 나온다면 이제 요거를 주로 물어보죠. 땅주로 환지에서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게 이게 건물 중에서도 특히 주택 줄 때 쓰는 기준이라 여기만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을 줄 때 분양 대상자에게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을 줄 때 상가도 아니고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은 주거용으로 생활용으로 쓰이는 것이라 하나 주면 된다는 거야. 예? 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이 여러 채가 있더라면 그거는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일부 일처제니까 생활을 위해서는 주택 하나만 되지 않느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는 다 대부분 투기 목적, 사실 투기 목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를 주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은 하나를 주고 반대로 하나의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항상 사람 수대로 주면 안 되죠. 공유하고 있으면은 한 주택만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주택 줄 때 기준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삶의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주택 질 때 쓰는 기준입니다. 원칙은 하나. 근데 이 원칙 하나에 대한 예외로서 여러 채 줄 수 있는 예외, 그 예외가 좀 더 복잡해서 많은데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 기준에 맞춰 이제 주택을 몇 채 주는지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정하기 때문에. 자, 우리 미음번 보시면 미음번은 이제 주택 원칙이에요. 비읍번은 예외고. 자, 미음번부터 보시면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했다. 하나를 가졌든 하나 이상이니까 둘, 셋, 넷 위로 다 들어가잖아. 그죠? 여러 채, 하나부터 여러 채를 다 소유한 경우에 1주택 공급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 1주택 공급에 대한 예외가 비읍번이에요. 또 하나,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를 공유한 경우입니다. 하나의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분이 공유했다라면 이때는 1주택만이에요. 1주택만. 여긴 예외도 없습니다. 항상 공유하고 있을 때는 한 주택만이지 예외가 없는 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주택 주면은 그 받은 주택을 가지고 그대로 지분대로 가지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한 주택 주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바로 비읍번이고, 이 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비읍번에서 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각 사항에 따라 주택을 줄 수 있다. 그 주택을 줄 수 있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외가 되는데 A번은 토지를 공유했을 때 이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뭐 그 얘기라서 1토지를 공유했을 때만 토지에 대해서만 뭐 따로 정할 수 있다니까 별 얘기 아니고 B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한 주택이 아니고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되는데요. 첫 번째 점이니까 좀 부르기도 뭐하네. 과밀억정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예요. 과밀억정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일단 요거랑 B번에 지금 읽었던 요거랑 D번을 잘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D번 보기 전에 일단 B번의 그 첫 번째 거 일단 수도권의 그 과밀억정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에 대한 예외예요. 재건축에 대한 예외인데 이때는 수환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보고서 D번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는 소유자에게도 자 여러분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이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만큼 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기숙사 주택을 다 줄 수 있어야 그 기존의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집 없어서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익의료에서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들은 그대로 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라면 공공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이 서민들에서 잘 쓰지 않겠느냐. 이때도 소유한주택 수만큼 주는 게 무리가 없어요. 소유한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는 게 혜택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재건축에서는 오히려 재건축에서 투기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대한 예외가 이렇게 있다는 게 특이한데 이게 초기에는 재건축에 대한 예외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나중에 막 들어선 거예요. 그냥 재건축을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거랑 D번을 한번 보시죠. D번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고. D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과밀억정역에 위치한이에요. 아까는 위치하지 아니한 곳이었잖아요. 이번에 위치한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건축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과밀억정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3주택까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과밀억정역에 2주택까지 있으면 2주택 주고 3주택이면 3주택, 5주택이면 3주택까지만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만 줄 수 있어요. 다만 이것도 이 예외가
투기과열지구가 됐든 아니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이 됐든 나중에 투기과열지구도 주택법에서 배웁니다만 조정대상지역도 주택법에 나오는 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십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됐든 조정대상지역이 됐든 이런 곳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요 예외 규정은 우리 책에는 없지만 B번에 아까 첫 번째 재건축에 대한 예외 있죠? 거기도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D번에 다만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D번에 다만의 얘기는 우리 책에서 빠져 있지만 B번에 아까 첫 번째 과밀어증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여기에도 똑같이 붙어 있다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우리 책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금 읽어보고 나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약간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복잡할 거 없어요. 자, 이게 재건축에 대한 예인데 일단 주로 예외 인정하는 재건축에 대한 예인데 아무리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이 재건축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면은 투기를 막아야 될 땅이죠? 특히 투기를 막아야 될 땅이니까 이런 곳에서 사업시 인가를 신청했다 요 얘기가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냥 한 주택 준다고, 한 주택. 에? 그게 그 예외의 의미예요. 이 예외는 다 있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투기를 막아야 되는 곳이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서 해서 그러하지 아니해야 되니까 한 주택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이제는 수도권의 과밀역적 원역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 둘 중에서는 그래도 수도권의 과밀역적 원역일수록 좀 더 강화해야 되겠죠, 그죠? 행정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닌 것 중에서 과밀역적 원역이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만, 과밀역적 원역이 아닌 곳의 재건축이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합된 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재건축인데 우리 원칙은 하나랬잖아. 여러 개 가지고 하나인데 예외 중에서 과밀역적 원역이냐 아니냐 따라서 과밀역적 원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최대 3주택까지만, 아까 5채를 가지고 있어도 3주택까지만, 과밀역적이 아닌 곳이면 5채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도 뭐를 전제로 해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걸 전제로 한다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사업시 인가를 신청했다 이 말이 붙게 되면은 투기를 막아야 되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한 주택이 된다고. 예. 그래서 뭐 빠진 것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10번 얘기는 보통 사업에 대한 일반적 예외예요. 아까는 재건축에 대한 예외만 따로 떨어뜨려 봤잖아요. 이거는 보통 정비사업에 대한 예외인데 일반적으로 능력되는 범위 내에서 2주택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 예외가 나온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좀 제한적으로 해놨어요. 보면 10번에 분양대상주를 종전에 투자한 호출의 명수에 및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은 나라를 기준으로 한 가격, 즉 줄이면 종전에 투자한 원촌의 가격 범위 또는 면적 범위에서 2주택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받을 사람이 종전에 자기 재산이 재산면에서 2주택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된다라면, 아니면 가격이 아니고 면적 기준에서도 2주택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면,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그 자에게는 2주택을 시행자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2주택 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2주택을 줄 수 있다라면 이거 비난받을 것 같아서, 투기랑 관련해서 투기 조정한다고 비난받을 것 같아서 그중 한 주택은 반드시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것을 달아놨어요. 국민주택 규모가 85 이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작은 게 60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전면적 60 이하라면 소형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그래서 소형주택을 주라는 거 60 이하. 그러면 2주택을 주면서 큰 주택은 본인이 받은 사람이 살면 되고, 반드시 나머지 하나는 60 이하 소형주택을 줌으로써 그거는 소유하고 있으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용으로 써라,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 그래서 85 이하 되는 거 아주 서민들이 한 60 이하가 됩니다.
다만 이때 60 이하로 공급받은 한 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받은 한 주택은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60 이하짜리는 요걸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서 임대용으로 쓰라 그런 취지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이것은 전매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최소 3년간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서 쓰다가 3년 지나고 나서야 팔으라는 거예요. 3년 내는 전매 못합니다. 여기서 뭐 전매 개념이 괄호 속에 매매든 증여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일체 넘어가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되 상속만 제외. 제가 상속은 어디서도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공법에서 상속은 항상 예외예요. 상속을 막으려면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하는 순간에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을 막을 수는 없어요. 상속을 막으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람 죽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상속으로 넘어가는 건 항상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60 이하짜리만 3년 전매 제한에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관리처분기 기준까지 지금 요거는 기본이지만 봤어요. 일단 뭐 10분을 쉬시고